시청자 여러분, 어느 잘 나가던 한 경제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구실을 뛰쳐나와서 1인 기업을 창업을 합니다. 경연 컨설턴트, 방송, 강연, 기고,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로서 동분서주하면서 1인 기업 창업 성공사를 만들어내죠.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모실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걸어다니는 1인 기업가 공병호 박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유시장주의 학자신 공 박사님 오늘 모시고 국민 개개인들에게 참 절실한 문제죠. 자기 개발에 관한 문제. 또 우파 경제학자가 본 세계 경제와 오늘 우리 한국 경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my hand.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떤 분들보다 예. 시간 내기가 참 어려우셨을 텐데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재에 와서 책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박사님. 예. 그렇죠.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박사님 하는 일을 조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소위 아카데미즘과 이 저널리즘을 크로스오버 한다고 하죠, 우리 박사님 하시는 일을. 예. 그래서 뭐 보니까 한 300회 가까운 연 300회 가까운 예. 강연하시고 또 워크숍 하시고요. 책을 또 한 10권 정도 내셨어요. 평균 최근 수년 동안에 뭐 굉장한 분량이고 또 개인 경영 연구소 외에도 공식 운영 사이트가 한 5개, 6개 정도 된다 그러죠. 예. 자기 경영 아카데미 4개. 야, 이거 뭐 이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루를 쪼개가지고 이거를 하시는지 참 저희들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죠. 그러시죠. 이거 다 하시려면 뭐. 새벽 일찍 좀 일어나는데 네.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주 중요한 것은 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조직화하는 방법, 습관, 노하우, 스킬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일들을 그 시간에 다 할 수 있게 습관이 되면 또 그게 가능한가 보죠? 몰입도라는 집중력이 좀 높으면 뭐 얼마든지 일을 1시간 할 거를 뭐 30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 이력을 제가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예.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나오셨죠? 예. 미국에서 라이스 유니버시티죠. 예. 그다음 텍사스에 있는 건가요? 예, 휴스턴에 있는 학교. 휴스턴에. 예. 그렇죠. 경제학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뭐 아주 뭐 명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예. 거기 나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처음 직장을 잡으신 데가 어디셨어요? 국책연구소였죠. 국책연구소. 네,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그다음에 연구소 창업, 그다음에 이제 사기업, 그러셨구나. 그다음에 개인기업 창업 국책, 이렇게 그럼 다 겪으셨는데. 다 했죠. 국책연구소라면은 한국경제연구원이죠. 그죠? 아니죠. 아닌가? 국책연구소는 이제 그 옛날로 말하면 국토개발부입니까? 요즘에는 그러셨군요. 예, 거기서 만든 국책연구소에서 시작을 했죠. 거기서 오셨다가 예. 한국경제연구원께 옮겨가지고 그다음에 자유기업센터 만들고 자유기업은 잠시 머물다가 그다음에 나왔죠. 소위 그 자유시장 경제주의 대표적 그 기관이죠. 그럼요. 자유기업원을 만드셨고 지금 원장님은 김정호 박사. 김정호 박사 잘하고 있죠. 예. 초대 이제 창립을 하셨고요. 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서 자유기업센터 만드셨고 예. 그러다 갑자기 회사를 예. 창업하는 회사를 나오셨어요, 그죠? 예. 왜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뭐 좀 신경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40대 전후니까. 근데 그런 연구소는 약간 공적 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공적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나름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거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일반인들 쉽지 않을 텐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게 예. 회사를 저도 한번 그만둬 봤는데 예. 그만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큰 변화죠. 굉장히 큰 변화고 예. 그런 잘 결심을- 뭐 견디고 또 잘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게 회사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누구나 일반인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그렇죠. 그렇게 홀로 회사를 그만두다가 홀로 서기를 한다는 거 어떻게 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런 경우가 누구도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 언젠간 뭐 모두가 다 홀로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쯤 이제 뭐 대개 50대 중반 정도가 정년 혹은 그런 뭐 체감 정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개는 뭐 조금 빠르냐 좀 늦으냐 문제의 차이지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홀로서기를 한다 이렇게 그렇죠. 각오를 하고 직장에 초년부터
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죠. 그런 그 준비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박사님이 늘 책에서도 많이 뭐 예. 말씀하셨던 자기 경영 예. 혹은 자기 개발 문제하고 연관이 되죠. 아무래도 뭐 우리가 자기 개발 얘기를 먼저 좀 한번 해봐야 예.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지금 자기 개발, 소위 요즘 베스트셀러들이 참 그 자기 개발서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문화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예. 늘 그 독서면을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데스크를 했었는데 보니까 자기 개발서들은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나요? 여러 가지 예. 불황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아마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죠? 수요가 항상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예. 늘 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예. 또 그것이 그야말로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뒀을 적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럼요. 준비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 예. 세태 반영서 같은 건데, 아무튼 자기 경영 개발에서는 박사님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권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자기 경영 개발 쪽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기 경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사님이 그렇게 전도사로 나서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경영이라는 것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주어가 기업 대신에 개인이 바뀌면은 개인이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체계적인 노력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쓰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원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조직을 떠났을 때 내가 살아온 경험을 일종의 좀 더 체계화해가 상품화를 해본 거죠. 그래서 내가 2001년도에 맨 처음 썼던 책이 공병호의 자기 경영 노트란 책이거든요. 그 지금도 많이 팔리죠. 예, 그 책이 내 경험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은 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걸 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세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이합집산을 해 나가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깨우치고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앞서가는 눈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면이기도 한데 보통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매몰되죠. 그 타성에 그냥 젖어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저는 상당히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러셨군요. 아주 그냥 완강하게 그런 어떤 관습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성 같은 데 젖어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루틴하고 누구나 나가는 길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는 안 가고 그런다는 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 혁명 같은 건데, 그죠? 정신적인 그렇죠. 혁명 같은 거죠. 그럼요. 그게 아주 단호한 결단이고, 무서운 결단이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저항이고, 네. 어떤 변신에 대한 어떤 열망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막상 또 자유기업원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혼자 나오시니까 초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당황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일단 기업 생활 한 2년 정도 겪었으니까 그때 좀 고생을 많이 했죠. 네. 어떻든 간에 뭐 기업에서 고생하게 된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제 잘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다시 이제 복구를 했으니까.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금 한번 어떤 스테이터스별로 예. 직장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 아직 젊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장인,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럼요. 노년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그 세대별로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너무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각각 세대별로 자기 경영을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될지를 좀 팁을 좀 주시죠. 그렇죠. 이번에 제가 이제 써서 좀 많이 일으키는 책 가운데 하나가 우문현답이라는 책인데, 그 우문현답이 보면. 책 제목이 우문현답인데,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좀 인용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세월 속에서 그 연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문장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라는 책에서 내가 인용을 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역시 그 이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이제 되게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20대에 일단 긴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어디서 첫 발을 내디딜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도 많겠지만 대학 생활은 어떻든 간에 아주 중요한 몫이 그런 첫 발을 내디디는 장소를 확보하는 거겠죠. 그렇죠. 전쟁으로 따지면 이제 하나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고 30대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는 그런 기간인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분야에 어떤 종류의 경력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상태까지 갈 수 있게끔 갈고 닦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그때 40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30대 그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40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이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왕성하게 어떤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죠. 네. 50대는 이제 뭐 수학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50대 이미 별로 들어가면은 본인의 은퇴 이후의 삶 같은 부분에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터울로 정리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그렇게 아무래도 자기 인생을 기간별로 소위 플래닝을 해가지고 예. 목표를 30대, 20대 땐 요거, 30대 땐 요거, 뭐 각 그 연령별로 그렇게 해나가면 확실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자기 삶을 체계화시키고, 그죠? 예. 목표 지향적이 되고. 그게 목표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뭐 삶이 또 수학 문제풀이 하는 것은 딱 떨어지진 아니니까 않겠죠. 뭐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방향성을 갖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불필요한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의미 없는 곳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좀 방지할 수 있죠. 네. 예. 박사님이 어느 책에선가 은퇴를 하고 나서 노년을 계획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한테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엄청나게 무책임한 그렇게 거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에게, 가족에게, 또 사회. 실제로 지금 우리 은퇴 나이가 뭐 50대 중반, 빠르면 뭐 40대. 그럼요. 그렇죠. 50대. 뭐 늦어도 50대 후반 정도까지인데. 예. 그러면 남은 생이 소위 평균 여명 수명으로 하면 30년인데. 정도 참 되죠. 막막하죠.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 했던 것보다 더 길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은퇴 개념에 대해서도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은퇴라는 개념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는 육체 노동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60에서 넘어가면은 육체 노동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죠. 그리고 활동에 상당히 많은 부분도 정신 노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정말 개인 차원에서 좀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업무를 연장해서 조직을 떠났을 때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선택이 아니고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게요. 예. 은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다 그만두고, 그죠? 예. 그냥 앉아있고, 그냥, 이젠 그야말로 세상 다 살고, 뭐 이런 그 어감이 있는데, 사실은 50대 후반이나 50대 중반, 뭐, 심지어는 40대에서 은퇴는 그런 의미의 은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또 시작을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플래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도가 되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무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군가를 부양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가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우리 삶의 어떤 그 부분별 그런 걸 한번 아주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한번 바꿔볼 그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은 항상 저는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보통 이렇게 사회가 갖고 있는 평균적인 생각이라는 부분에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아마 박사님이 또 기존에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혼자 나와서 또 한.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한번 그 정리하는, 네. 지난 한 50년 정도를 정리하는 책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탈고를 했는데 2월 정도 나올 겁니다. 2월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의 자전적 에세이를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한 3분의 2는 자서전 성격, 3분의 1은 자기개발서를 쓴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을 놓고 실패,
성공, 그다음 빛과 그림자를 한번 이렇게 전체를 보면 아주 좋은 대상이죠. 살아온 삶을 가지고. 근데 그걸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파트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자기한테 제공하는 그런 종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본인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야 되고, 뭐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참 많이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쉬움이 가능한 좀 적어야 되고, 그 아쉬움은 대부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게 외부적인 상황이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본인의 우유부단함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미적거렸으면 그건 진짜 큰 아픔으로 남는 거죠. 자,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고정관념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런 관성대로 그냥 가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뭐 자기 의식이나 의지 이런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경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큰 손해를 끼치니까. 굉장히 본인한테 손해죠. 엄청 큰 손해거든요. 그거를 정말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 남 생각 말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은퇴라는 것도 이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냥 떠날 날만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100% 새로운 나의 삶의 패턴의 변화 같은 거. 그럼요. 부양 아까 의무 같은 것이 털어져 버린 나 개인의 혼자만의 어떤 또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오늘 글을 쓰다 보니까 well living, well aging, well dying 거죠. 그러니까 잘 늙어가고 잘 죽어가고 잘 살고 그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될 때 정말 이렇게 제대로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well dying 문제를 생각해야겠다. 그 삶이란 것은 끊임없이 본인한테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제를 잘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나아가면 삶이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고,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끌려가듯이 가면 이제 힘든 거고.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소위 이제 인사를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연말 인사를 시사를 하면서 젊은 세대로 이렇게 좀 체제가 바꿔진다는 말을. 근데 그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참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자꾸 사회가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가는 그런 거에 대한 소외된 계층의 어떤 또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약간 나이를 들어가면서 50대 이후의 삶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조직 내부에서는 아주 이렇게 많은 인재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있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이런 중요한 요직을 빼고는. 그러니까 그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니까 본인이 뭐 엔지니어로서 특별한 종류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젊은 사람들을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꼭 복지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도 우리가 정말 그 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본질을 보는 또 정책적으로 그걸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밑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고, 예를 들어서 한 50대 중반, 50대 회사를 그만두고 과연 이 많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정말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국가의 큰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큰 거예요.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젊은 애들 문제도 너무 문제가 크니까 그걸 고민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얘기나요? 그런가요? 예. 그럼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죠. 네네. 또 박사님 책에서 이런 거 한번 제가 봤어요. 그 조직의 생존 논리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죠?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타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일종의 그 말씀인데, 그게 또 자기 개발을 결국 암시하는 말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죠? 예, 뭐 회사 생활 해보면 뭐 다 알시지 않습니까? 회사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또 생존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버스가 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첫 정거장, 둘째 정거장, 셋째 정거장에 사람들이 다 내리지 않습니까? 조금씩. 회사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그렇게 섭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게 자연계의 질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아쉬워가지고 내리지 말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내 논리는 저쪽에서 아쉬워가지고 내리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내렸을 때 다른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건 회사의 책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구조의 어떤 스트럭처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어떤 방향으로 찾아 나서느냐가 이제 그것이 키포인트일 텐데. 예.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뭐 현실에 참 냉함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명문대학을 나오셔서 또 유학 갔다 오셔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도 뭐 속된 말로 오라 그럴 때도 많고 뭐 갈 곳도 있을 테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요즘 말로 스펙이 나쁜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런 니치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또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혹시 그런 분들이 공 박사님이 지금 말씀 들었을 적에는 또 현실적으로 아이 공 박사님이야 너무 좋은 조건이니까 좀 우리 같은 사람은 뭘 사회에 가서 어디 발붙일 데가 없다라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뭐 스펙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것은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뭐 공부에 크게 취향이 없고 하면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지 당신이 무슨 대학을 30년 전에 나왔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학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지금 20년 전에 뭐 이렇게 30대 잡을 잡거나 아니면 옮겨 다닐 때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뭘 당신이 할 수 있느냐 문제는 그거는 바깥 세상에다가 이렇게 불평을 터뜨릴 건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죠. 결국 그런 게 이제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고 읽어내는 눈 같은 건데, 이제 뭐 그러기 위해서 개인이 참 주관적 판단, 주체성, 더 나아가서 내공 같은 게 필요해요. 박사님 마침 내공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내공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 뭐 저 시청자들이 오해 안 하실 겁니다. 뭐 책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어떤 의미죠? 내공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그 직업에는 3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낮은 단계가 아마추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전문가고, 전문가가 상당한 탁월한 경지에 도착하면은 내공을 갖춘 직업인이라는 뜻으로 내공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모든 직업인은 초창기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지만 본인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전문가나 그 다음에 내공인 경지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선택이 아니고 그것이 필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제 어떤 한 30대 직장인을 만나니까 직장 생활 한 7년 차 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동료들끼리 되게 합리화를 한대요. 그냥 받은 것만큼만 대충 일하자.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가운데 하나죠. 그 능을 위해서 일하는 거, 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어제 좀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를 딱 그리면은 조직도 승리해야 되지만 자기도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두 가지를 분리하고 내가 조직을 위해서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은 영원하게 전문가 반열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전문가 반열 들어갈 수 없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기본적으로 삶을 보는 어떤 그 치열함이 없지 않으면은 하여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어쨌든 심각한 사회의 화두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나이 먹은 분들,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예. 가운데 이제 30대, 40대를 제외한 양쪽 끝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뭐, 얘기가 나온 건 이게 정부는 어떤 정책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가 그런, 마음가짐, 뭐, 당사자들의 어떤, 당사자들은 절박할 거예요. 그죠? 예, 20대 때 장가는 가야 되겠는데 회사는 못 들어갔지. 뭐, 30년 더 한 삶이 최소한 20, 30년은 남았는데 어디 가서 취직할 데는 없지. 직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그냥 생계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인간에게 어떤 자존감 같은 걸 뜻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그런 문제를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검세 효과가 나는 그런 정책은 주로 정부가 돈을 투입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시간까지 뭔가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나는 그런 정책을 자꾸 선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돈 넣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반짝하는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창업이라든지 세금 부담이라든지
준조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능한 위험을 안고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감세 때문에도 여당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8천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 같으면 뭐 그냥 대개 세금 떼고 나면 6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럼 월 500만 원인데 아이들 교육비 내고 그다음에 주택 부금 넣고 이렇게 하면은 500만 원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자 가실에가 35%씩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이렇게 법인세란 이런 부분으로 경쟁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은 당장 뭐지, 부자가 기업이 돈을 더 내야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핏대를 올리지 않습니까?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 간접비 부담 같은 걸 줄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나가는 거가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죠. 네. 그럼 이제 정부가 지출 구조 같은 것을 좀 다이어트 해가지고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분위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해보면은 온 나라가 뭔가 돈을 쓰는 것이 그냥 강문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거기 다 비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세금을 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부채 문제 같은 게 아주 심각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래? 뭐 수천억 들어가지고 그냥 한 3일 하는 행사에 경주장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정신들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따가 그 국내 경제 얘기를 조금 한번 예. 공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죠. 아까 저기 들어오다 보니까는 공 박사님 아드님이 이렇게 두 분 사진 두 사람, 있었어요. 예. 아주 공 박사님하고 똑같이 예. 아주 닮았더라고요. 예.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예. 워낙 공 박사님이 지금 뭐 하기는 그 뭐 생활 경제 전반 또 우리 여러 분야의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질문도 좀 이것저것 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여쭈려고 그래요. 아이들 조기 유학을 어쨌든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조기 유학이라는 특별한 이 한국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미국 사립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장점하고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을 또 받고 또 잘 못 풀린 애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 유학붐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 제가 총각으로 사립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제가 다닌 학교가 아주 명문 사립 대학교였어요. 공부를 좀 참 제대로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대학은 저렇게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때가 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나중에 다음에 결혼을 해서 만약 아이들을 낳으면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저는 뭐 교육도 아이들 교육도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을 따라서 시킨 거죠. 아무튼 현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러기 아빠 같은 참 이 묘한 사회적 현상은 정말 이거는 뭐 세계 별로 이렇게 볼 수 없는 예.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결국 그런 모든 문제들이 교육의 질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이제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교육이 조금 더 다양화돼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 교육을 시키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나가거나 이런 일이 안 없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문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명품을 사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육 서비스도 바깥에서 좋은 걸 보잖아요. 네. 그럼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좋은 교육 서비스를 사주고 싶잖아요. 그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나중에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 그 시점도 인생에서 굉장히 귀한 시점이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내시는 분들이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 교육의 어떤 아주 매력적인 부분을 공 박사님이 체험을 하시고 이 체험을 우리 후세들한테라도 우리가 여건이 안 되면 이렇게도 보내서라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되는데 결국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하나의 과제를 주는 거죠. 우리 교육이 가령 제대로 정말 뭐 미국 교육이 뭐 지고지순의 교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각하는 교육이죠. 그렇죠. 예, 우리보다 사고할 수 있는 교육,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는 거죠. 막연하지만 뭐 교육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관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자녀 교육 이거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투자지 않습니까? 한 집안을 보면은 마치 기업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해외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용이란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인가라는 부분은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은 이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일이구나. 그래서 뭐 자동차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교육 서비스 사는데 다 이렇게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육 서비스가 고치자는 문제는 아직도 완고하지 않습니까? 평준화를 계속 지속해야 되고, 뭐 자립형은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막연하지만 이렇게 뭐 어떤 자기 개발 이런 또 책도 쓰시고 그런 관점에서 그 미래에 성공하는 자녀 교육법 같은 거를 좀 뭐 막연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 네. 하나가 독립적 사고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냥 스티브 잡스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야기죠. 우리 교육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교육 방법이나 교육 학제를 바꿀 것인가 문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좀 이렇게 정직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를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세대가 좀 더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최근에 스탠포드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력 개발을 담당한 교수는 제프리 페프 교수가 한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 했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본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대한민국 교육 철학도 독립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키워내겠다라는 거에서는 크게 빗나가지 않았을 텐데 예. 실제 방법론을 보면은 이거 뭐 교과 프로그램 같은 답답하죠.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입시 제도 같은 문제도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교사분들도 그럼요.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좀 더 과감한 실험이 나는 교육에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모든 그 과감한 실험은 자율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 때 가능한 거죠. 네. 교과부가 그렇게 좀 더 자율성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줘서 교육시장 내부에서 많은 종류의 그런 실험이 이루어져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교육제도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인할 수 있겠냐, 이야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죠. 참 이게 가령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다니면서 뭐 정치, 경제 위주지만 뭐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항상 방점이 머무르는 데가 교육 문제예요. 그쪽으로는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그러시죠. 있죠. 제가 그 자기경영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한 8년간 가르쳤거든요. 그러셨어요? 어린 아이들도? 예, 나는 교사가 아니지만 정말 교사처럼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8시간 정도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재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모아가지고 3년씩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한번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문제. 어른들은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60%, 70% 아이들이 자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 이야기죠. 어느 교수님 말처럼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면서 평등 뭐 정책이나 평준화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박사님의 주전공인 경제 문제를 조금 한번 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G20이 이제 뭐 잘 끝났죠. 뭐 예. 이런저런 얘기도 좀 있었지만은, 요번 G20에서 가장 첨예했던 문제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저 환율 문제였어요. 예. 그죠? 이제 뭐 경상수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게 끝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 문제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로 인해서 불거졌고 또 그것이 미국에서 국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환율 문제로 떠넘긴다라는 비판도 있었죠, 그죠? 예. 해외유인으로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었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체제를 이거 조금 어떻게 손대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 그 총재 같은 사람은 근본이자 얘기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쨌든 최근에 글로벌 경제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니까 홍보사님 환율 문제가 또 이게 도대체 해법이 좀 있을까요? 그 소위 근본이제 쪽도 달러 기축통화제도 이것도
뭐 마냥 이걸로만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기축통화가 상당 부분 다원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다 당분간은 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화폐가 없죠. 사실 그 위안화라 하더라도 워낙 뭐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고 현재 자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환율 문제를 따지면은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누지죠. 미국 내부 문제니까 너가 알아 잘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판단에는 좀 이렇게 흑자를 많이 남기는 나라들이 좀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 그지? 그리고 그 성의를 보이면서 동시에 미국도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는, 그지? 그런 문제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외부의 구조적인 흑자국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자국의 시장의 문호를 열고 내수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글로벌 공조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덕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미국 소비자들 덕 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 시장을 거의 약탈하듯이 해가지고 성장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 또 열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 중국도 조금 이렇게 이 대국적인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이제 뭐 다음 G20 때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뭐 그것이 해법이 뭐 잠정적 해법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크게 진전한 거죠. 네. 이렇게 뭐 흑자 규모를 일정 퍼센트에 못 넘기도록 한다. 이런 거는 과거 같으면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떻든 그는 기초적인 그런 합의상을 만들어낸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고 박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그 MB 정부 지금 이제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 이제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금까지 소위 이제 좌파 정부에서 이제 우파 정부로 넘어간 지금까지의 평가를 점수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60점 정도 주면 안 아주 되겠습니까? 박한 점수시네요, 그럼.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지? 내 머릿속엔 자전거 도로 만들고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집권 초기에 내세웠던 약속들 가운데 뭐가 됐는지 나는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보다 아주 확실한 것은 전 정부보다 최소한 1.5배 정도에 달하는 정도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시는 분마다 이제 한 100조씩 증가시켜 가는 거죠. 참 그게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도 똑같고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참 다음에 또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뭐 감세 문제가 이제 시끄러운데 감세 네. 문제가 참 시끄러운데 아무튼 이런 감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면 공 박사님이 보시면 강론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크게 봐서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 참 어려워요. 이렇게 이번 감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35%에 33%를 낮추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아주 이렇게 정부가 그나마 노력해서 그 정도밖에는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이렇게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를 얻어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MB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시대 정신이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 시대 정신이 바뀐 것은 우리 자체적인 원인도 있지만 살기가 좀 더 답답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 같은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상태에서는 누가 등장하더라도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종류의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뭐 공 박사님 하면 대표적인 우파 경제학자로 이름이 나 있는데 뭐 요즘 아주 재밌는 소재가 하나 이렇게 얼마 전에 인터넷을 달군 적이 있어요. 소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예. 이마트에서 피자를 판다는 문제 때문에 서울대학교 조국 예. 법대 교수하고 소위 이념적 소비 논쟁이라는 게 붙었죠.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큰 SSM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대기업에서 피자까지 팔아서 영세상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그것이 핵심인데 정용진 부회장의 주장은 소위 소비자 선택권을 얘기한 거고 소비자가 그야말로 뭐가 됐든지 간에 소비자가 선택권을 줘야 된다. 또 조국 교수는 그런 대기업의 어떤 독점적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연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두 분의 주장이 옳고 그른 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논쟁에 공 박사님도 사실은 끼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인터넷에 네. 제가 봤습니다. 정영진 회장 쪽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해 주시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그 입장이 아마 본인들이 안 계시니까 접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 양극화가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걸 한번 그 우파 경제학자이신 공 박사님한테 구멍가게가 다 이렇게 네. 이 뭐 패밀리 마트나 네. GS25 정도로 이렇게 체인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 전체가 이렇게 다 좀 거대 자본의 체인화 현상으로 가는 것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조금 거로 좀 봐요. 전에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것도 그런 문제의 결과물이 결국 양극화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제 판단에는 한국의 이제 이렇게 자영업이라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비중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가 선진화돼 간다는 것은 조직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많아지고 자영업자의 비중이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치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시간이 가면서 자영업의 어떤 일정한 정도의 조정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한 집 건너가 식당이면은 그게 다 식당이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게 숙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숙제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것도 사회 진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회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것은 조직의 비중이 커진다고 이렇게 네. 보는데, 그러나 이제 뭐 정부가 내팽길 줄 없죠. 그렇게 하면 뭐 이번에 S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합의점을 어느 정도 도출해야 되죠. 재래상가에 얼마 정도, 얼마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해당사자 사이에 절충이나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겠지만, 뭐 이렇게 효율을 100% 효율이 따르기 때문에 다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정치지 않습니다. 네. 비슷한 그의 질문인데 우리가 흔히 뭐 이분론 쪽으로 뭐 이분론으로 나누는 게 좋은 건 사실 아닌데 그냥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파는 부도덕하고 좌파는 무능하다 이런 얘기하죠. 그게 아마 이제 우파의 부패 구조 또 좌파가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실패한 사례를 갖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논쟁을 끄집어내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지적된 우파의 문제점들이죠. 그죠? 부패 구조 또 무슨 뭐 기득권 유지 이런 걸 좀 어떤 그 보정 장치 같은 거를 좀 거쳐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맞습니다. 자기의 예를 들면은 현재 집권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집권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공정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정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속 그런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회사의 기회를 대주주가 편취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는 용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그럼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함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옛날하고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자정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갈아보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특히 어떤 정치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주 열심히 자정작용을 저는 일으켜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가진 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런 책임을 강도 있게 묻고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다 이렇게 봐주고 뭐 이렇게 좀 작은 분들한테만 엄하게 하면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아이고 뭐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 몇 해 전 공 박사님의 공전의 히트가 됐던 베스트셀러 10년 후 한국인가? 예, 10년 후 한국, 예. 그게 2000 몇 년도 쓰시고요? 4년인가 5년인가 그러실 겁니다. 아, 그렇게 됐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저도 물론 읽어봤는데 10년 후 한국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빚 문제만 좀 잘 해결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이 최대 공공부채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문제만 해결이 될 수가 있으면 한국 사회는 항상 혼란스러웠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 문제들을 다 이렇게 또 해결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난 과제가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는 또 다르게 보면은 북한의 통일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향상시키는 거가 정말 정치에 중요한 그런 과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참 지자체 같은 데도 참 보면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냥 자기 재임 기간에 그냥 벌리고 써버리고 그거 그냥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거 그대로 물려주고 해서 예. 전혀 무슨 대책도 없게 참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참 선거로 그런 사람들 좀 걸러내야 될 텐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자, 뭐 조금 이것도 좀 방향이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북한이 김정은 뭐 예. 저 세습 이게 거의 뭐 이제 가시화가 다 됐어요. 그죠? 북한 체제 이거 통일에 대한 전망 같은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고난도의 그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예, 생각이 젊은 들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참 그거를 문제가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 문제를 볼 때 한국은 계속 좀 인권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는 부분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북한이 뭐 언제 정도 이렇게 위기에 당하겠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러시군요. 그러나 다만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통일시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통일시 말고 현재 빚만 좀 이렇게 건실화해 놓으면 나중에 갖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내부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작업들은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네. 아이고 공 박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로 두루두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네요. 자, 마지막 뭐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시간에 그렇게 촘촘히 그냥 얼매여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뭐 속하지 않았으니까 누구 또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뭐 아주 자유롭게 살죠. 자유라는 거는 확실히 그런 무슨 어떤 형식과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식이 그냥 그렇죠. 그야말로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늘 여행하고 네. 다니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 수 있고 그 자기 생각을 위아래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사회에 대해서 발신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생계 유지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누구와 함께 의식하지 않고 그냥 트위터에 글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자유인이죠. 자유로우시죠, 어쨌든. 그럼요. 예. 그 내공 그 저서를 제가 보니까는 당신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늘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박사님 스스로의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한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긍정적인 변화. You ask me where I go tonight, I go back to today last year. When we knew how to make each other happy and there was hope of everything. It's hard enough to feel the world as it is and hold on anything. 시장은 강자의 얘기다, 혹은 뭐 강자편에 서 있다. 흔히 우리가 좌파적 이론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강자는 본인의 노력,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아마도 오늘 공 박사님이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공 박사님, 그 국민 개개인의 어떤 그 자기 개발 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가끔 쓴소리도 좀 해주시고 계속 좀 노력 부탁드리고 인터뷰 잘 했습니다.